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중국에서 일어난 독극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주링이라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1973년 11월 베이징의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난 주링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거문고를 잘 연주하고 수영도 잘하며 재능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1992년 18세의 나이에 칭화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한 주링은 학교 밴드의 주축이 되었고 베이징에서 2급 수영 선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12월 11일 저녁 그녀는 베이징 콘서트홀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34살인 주링은 온몸이 마비되었고 지능은 6, 7살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언어 장애가 심하고 눈은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러 병원에서 100% 장애 판정을 내렸습니다. 우수한 성적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이 완벽한 소녀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994년 12월 11일 베이징 콘서트홀에서 열린 연주회에 참석한 주링은 복부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가 아픈 줄 알고 병원에서 진통제를 몇 알 사서 침실로 돌아왔지만 진통제는 통증을 완화하지 못했고 결국 통증은 주링의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2, 3일도 안 되어 주링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어쩔 수 없이 주링은 학교에 병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95년 1월 23일 주링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지고 온몸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주링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즉시 그녀를 베이징 동인병원으로 보내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동안의 치료와 전신검사 후에도 병원은 주링의 통증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주링이 칭화대학 화학과에 재학 중인 것을 고려하여 화학 시약 중독을 의심했습니다. 학생들은 화약 시약을 사용할 때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칭화대는 주링이 사용한 화학물질 목록을 병원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주링이 한 실험에서 주링의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시약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주링은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펜을 들고 글씨를 쓸 힘도 없었습니다. 1995년 춘절이 지나고 나서야 주링의 상태는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주링에게는 우금이라는 베이징 대학 생물학과에 다니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 수업 중 뜻밖의 절벽으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한 차례 딸을 잃은 아픔을 겪은 주링의 부모는 어떻게든 병원에 누워있는 딸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개학 후 주링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돌아가 자신이 빠뜨린 수업을 마치고 지난 학기 말 시험도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95년 3월 23일 주링이 학교로 돌아간 지 8일째 주링은 또다시 심한 통증으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발병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의식을 완전히 잃었고 부모님과 연락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주링을 ICU 중환자실에 입원시켰고 주링의 부모에게 딸이 언제든 세상을 떠날 것을 각오하라고 위독 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일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고 주링의 고등학교 동창인 베이지청은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절친을 만나는 것은 행복한 일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지청은 주링을 다시 만났을 때 놀라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주링은 온몸에 수액간을 꽂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완벽소녀라 불리던 주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95년에 인터넷이 막 중국에 들어왔을 때 전국엔 대략 400여 대의 컴퓨터만 있었고 인터넷은 중국 과학원, 베이징대, 칭화대 등 최고 수준의 학술 및 연구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지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국과의 교류를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국내 병원에서는 주링의 병을 진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베이지청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해외에 글을 올렸습니다. 1995년 4월 8일 베이지청은 주링의 병을 심한 통증과 홍수 상태, 심각한 탈모, 안면 심경마비, 호흡장애,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 라고 영어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베이지청은 30분도 안 되어 첫 번째 답장을 받았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수백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신 메일 중에는 30%가 탈륨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탈륨은 물에 잘 녹는 희귀 금속 원소입니다. 탈륨은 물에 녹으면 거의 무색무취이며 벌레 퇴치 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섭취하거나 만질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소화계통 병변, 탈모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1g 이상 흡수되었을 때 숨질 수도 있었습니다. 베이지청은 회신 편지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베이징 시에어 병원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때까지 주링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여 장기가 빠르게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틀 후 병원은 칭화대학과 주링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칭화대학은 주링이 재학 기간에 탈륨과 관련된 어떠한 실험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병원에서도 탈륨 중독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였습니다. 탈륨은 규제의 의약품으로 이 시약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고 구하기도 쉽지 않으며 전문가의 조작도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인터넷은 새롭고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인터넷의 답변을 신뢰하지 않았고 베이지청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지청은 여전히 인터넷이라는 경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름 후 거의 3,000통의 이메일이 주링이 탈륨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했지만 병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링의 병세가 하루하루 약화되자 베이지청은 주링의 엄마에게 주링의 탈륨 수치를 검사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4월 27일 주링의 어머니는 탈륨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노동위생직업병예방연구소의 천전향 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병원은 곧 주링의 체액 샘플을 천 교수에게 넘겼고 검사 결과 주링의 체내 탈륨 수치는 일반인보다 수만 배나 높았습니다. 탈륨 중독은 프루시안 블루로 해독하는데 프루시안 블루는 파란색 산업용 염료로서 의약품은 아니지만 탈륨 중독의 특효약이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천전향은 검사 차트를 통해 주링은 전후로 2번 중독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독을 유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 먹거나 잘못 접촉한 경우, 두 번째는 스스로 독을 먹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한 고의적인 중독입니다. 주링은 전후로 2번 중독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중독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탈륨을 잘못 먹거나 잘못 접촉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탈륨 중독은 만성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으로 인한 통증은 심지어 사람을 혼수 상태에 만들 수 있으므로 스스로 탈륨을 먹었다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주링을 해쳤을까요? 주링 부모는 주링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탈륨이 어떻게 주링의 몸에 들어갔고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1995년 4월 28일 저녁 주링이 탈륨 중독 진단을 받은 다음 날 주링의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직후 주령의 침실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유일하게 잃어버린 것은 주링의 세면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증이 신고 후 사라졌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링은 학교 내에서 중독되었고 당시 칭화대에서 탈륨을 접촉할 수 있었던 사람은 교사 2명, 여성 대학원생 3명, 학부생 3명뿐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은 학부생과 별도의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2명의 학부생 중 1명은 남자여서 여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1명은 주링과 같이 기숙사를 쓰는 순웨이였습니다. 그래서 순웨이는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서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8시간 후 순웨이는 결국 가족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주링의 가족은 경찰의 신문 과정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고 그냥 조사하고 있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2007년 34살의 주링은 병원으로부터 탈륨이 신경세포를 손상해 재생할 수 없으며 IQ가 6, 7살로 되돌아갔고 두 눈은 거의 실명에 이르렀다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시에어 병원도 오진으로 주링에게 10만 위안, 하나로 약 1925만 원의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2008년 주링의 아버지가 주링 탈륨 중독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을 때 그는 이 사건은 10년 전인 1998년에 이미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8년 8월 25일 공안기관은 법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순웨이가 용의자로서 받은 강제행동 제한을 해제했다고 발표했지만 피해자의 직계친족인 주링의 아버지는 이 사건이 종결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순웨이는 강제행동 제한을 해제한 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또한 순웨이의 할아버지와 삼촌은 당시 모두 공산당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주링 탈륨 중독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고 누가 그녀를 독살했는지의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2월 23일 칭화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학교 1992학번 동문이자 용감하고 강인한 주링 씨가 2023년 12월 22일 베이징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주링 씨는 오랜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며 강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링 씨의 삶에는 항상 많은 동문들, 사회 각계각층, 그리고 학교의 관심과 지지, 격려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주링 씨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링 씨가 가시는 길에 음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링이 어떻게 중독됐다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번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결정이 위험한 씨앗을 남겼고 진심 어린 선의로 가득 찬 한 통의 편지가 끔찍한 참사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많은 악질적인 범죄 이야기를 다뤄왔지만 오늘 소개할 사건의 동기와 과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부자 참극 사건입니다. 2003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는 폴 제럿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인물이었죠. 젊은 시절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뛰어난 정신과 의사로 자리매김하였고 여러 유명한 병원에서 정신과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 정신의학 협회의 회장직을 잠시 맡기도 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신체가 약해져 병원의 고강도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는 환자들을 돕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떠나 마이애미의 작은 개인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82세까지 건강하게 근무하였고 모든 환자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 사회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에 비해 폴의 가정생활은 그야말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매우 사랑하며 3남 1녀, 4자녀를 함께 키웠습니다. 그러나 장남 폴 주니어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셋째 아들 마크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가족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딸 알레타와 막내 아들 그레그는 아버지를 본받아 의료계로 진로를 정했고 둘 다 의대를 졸업한 후 등록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폴과 막내 아들 그레그 사이의 관계는 특히 더 돈독했으며 두 사람은 함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부자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47세였던 막내 아들 그레그의 결혼이 파탄나며 그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집에는 폴과 그레그 부자만 남아 서로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부자는 모두 올바르고 긍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어 곧 생활에서 겪은 충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레그는 근처 병원에서 직장을 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카라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고 2003년에는 결혼을 논의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다시 찾아오는 듯한 순간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03년 7월 16일 그날 그레그의 병원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7시 30분이 되었을 때도 그레그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그로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병원 동료들은 그의 여자친구 모니카에게 연락해 상황을 물어보았지만 모니카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니카는 폴의 정신과 진료소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진료소의 비서 겸 매니저인 마리아 카타베이는 폴 박사 역시 오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여러 환자들의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니카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차를 몰아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문을 밀고 들어가니 집안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모니카는 몇 발자국 들어가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고요함에 그녀는 전례 없는 공포감을 느끼며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첫 번째 경찰차가 도착했고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고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경계선을 치는 동시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침실에서 잠옷을 입은 채 숨져 있었고 이를 통해 사망 시점은 심야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82세의 폴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머리에 한 군데 무기의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아무런 경계 없이 잠든 상태에서 피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47세의 아들 그레그는 위험을 인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저항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고 그의 머리와 몸에는 총 4곳의 무기로 입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현장의 여러 정황은 수사 중인 경찰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둑이 집에 침입해 주인을 마주치고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일까요? 우선 집 대문에는 파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자가 잠들기 전에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이 뒤져진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도둑질의 특징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평소 매우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값비싼 물건이 도난당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레그의 평소에 금고에 보관하던 한 자루의 무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범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왔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둑들은 집주인을 마주치는 상황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보통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도둑질을 하거나 주인이 잠든 후 몰래 물건을 훔쳐 떠나려고 합니다. 주인이 깨어난 것을 알게 되면 아직 자신이 들키지 않은 이상 도둑들은 대개 서둘러 도망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범인은 깨어나지도 않은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의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를 잡아 대면하여 신문하기 전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상당히 숙련된 범죄자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몇 개의 탄피 외에는 경찰이 수사하기에 용이한 발자국, 지문, 머리카락 같은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후 경찰이 모니카와의 면담에서 폴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범인이 그 차를 타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 차량을 찾아내어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발생 다음 날 차는 발견되었습니다. 차는 한 빈민가의 세탁소 앞에 버려져 있었고 열쇠는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경찰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직업적인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차에 열쇠를 꽂은 채 치안이 나쁜 곳에 두면 다른 도둑들이 차를 훔쳐서 바로 처분해버리기 때문에 차량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차가 도난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전문 범죄자들은 차량을 철저하게 청소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상대로 폴의 차에서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경찰은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로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경찰은 부자의 사회적 관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혹시 그들이 누구와의 갈등으로 이런 큰 화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 방향의 수사도 곧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폴과 그레그 부자는 정말로 모범적인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모두 성실하고 너그러웠으며 누구와도 원한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가 생활 역시 매우 건전했습니다. 82세의 폴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며 아침 해와 저녁 노을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레그는 낚시에 빠져 있었으며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근처 물가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은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사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이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범인이 같은 무기를 사용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탄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범인이 이미 그 무기를 처리해버렸다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단연코 폴의 딸 알레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폴의 4자녀 중 2아들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사고로 사망했고 이제 막내 아들마저 아버지와 함께 살해되었습니다. 알레타는 게레타 가문의 2세대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으며 그 슬픔과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건 발생 몇 개월 후에도 경찰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폴의 집은 곧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레타는 서둘러 돌아와 아버지와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수년간 자주 입었던 외투를 발견하고 다시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투를 꺼내어 상자에 넣기 위해 접으려던 순간
무심코 옷 안주머니를 만져보니 안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 펼치자 알레타는 A4 용지에 적힌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알레타를 즉시 경계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아버지와 동생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드디어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폴 박사에게 보내진 매우 진심 어린 사과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대략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집 대출금과 재산세를 모두 연체하게 되었고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우 이기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박사님의 계좌에서 돈을 훔쳤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돈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폴의 정신과 진료소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비서 마리아 카타베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횡령을 저질렀음이 분명했고 그녀가 폴의 추궁과 이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를 살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레타는 즉시 이 편지를 담당 수사관에게 넘겼지만 이후 들은 답변은 또 한 번 그녀를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미 이 사실을 발견했고 비서 마리아의 혐의를 배제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찰은 폴과 그레그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폴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계좌에 이상 활동이 있을 때 은행이 보낸 경고장이었죠. 편지에는 지난 몇 달간 진료소 계좌에서 여러 장의 각기 다른 금액의 수표가 발행되었으며 그 수표의 수취인 이름은 모두 마리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계좌 소유자인 폴에게 이 수표들이 실제로 그가 발행한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들을 가지고 경찰은 마리아를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그 돈이 사실은 폴이 자신에게 준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그녀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고 결국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집 대출금과 세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이 수년간 마리아를 신뢰하여 진료소 계좌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녀는 그 신뢰를 악용해 9,000달러, 한화 약 1,200만 원을 빼돌려 급한 불을 끄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중대한 범죄였으며 실제로 현실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주를 살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건 발생 전 이미 폴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털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폴은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선하고 관대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진료소에서 일해 각종 업무에 능숙한 비서인 마리아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에게 매우 엄중하게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녀의 재정관리 권한을 회수한 뒤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폴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은 마리아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기에 더 깊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폴이 정말로 이 비서를 용서했고 그동안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알레타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지만 경찰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의 집을 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경찰이 범인을 잡을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8개월 후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한 비밀 정보원으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몇몇 현지 멕시코 이민자들이 운송 차량을 강도하려고 사람을 모집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에 탑승한 모든 경비원들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무기를 준비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경찰은 즉시 그 범죄자들의 집에 급습하였고 루벤 페르난데스, 호세 바르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라는 세 남자를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수색하던 중 경찰은 여러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우 익숙해 보였고 등록번호를 대조한 결과 이는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살해될 당시 그들의 집에서 도난당한 무기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무기를 조사한 결과 그중 하나는 소음기가 장착된 무기로 바로 부자를 살해할 때 사용된 범행 도구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세 사람에 대해 엄격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루벤이라는 이름의 범죄자가 먼저 무너졌고 그는 자신이 폴과 그레그 부자의 집에 침입한 범죄에 참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단순한 주거 침입 절도라고 생각했으며 동료 2명이 무기를 꺼내 잠든 부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집에서 나와 동료들을 기다리지 않고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동료 2명이 폴의 차를 훔쳐 현장에서 급히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들을 이끌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이번에 함께 체포된 카룰로스라는 남자였으며 이 카룰로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전에 언급된 폴의 비서 마리아였습니다. 현재 마리아가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일해온 진료소 매니저로서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이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들이 체포된 후 그들이 한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마리아가 진료소 계좌에서 돈을 훔친 일이 발각된 후 그녀가 고용주인 폴에게서 확실히 용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그녀는 한편으로 죄책감을 느끼며 폴이 자신에게 2번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써서 폴 박사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편지가 나중에 폴의 딸이 그의 자켓 안에서 발견한 그 편지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마리아는 스스로 꽤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로 용서를 받고 직장도 유지했기 때문이죠. 이후 그녀는 이 일을 남자친구 카를로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카를로스는 이야기를 듣고 연신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유는 이랬습니다. 맞아. 폴이 지금은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널 용서한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네가 그 편지를 쓰고 거기에다 돈을 훔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건 문제야. 그건 곧 네 약점을 폴에게 넘긴 거나 다름없어. 며칠 뒤 그가 마음을 바꾸거나 나중에 너희가 다투기라도 하면 언제든지 그 편지를 근거로 널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설령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도 편지에 네가 돈을 갚겠다고 한 부분을 근거로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도 있지. 지금 네 경제 상황을 생각해봐. 집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갚아야 할 거야?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더 이상 기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폴이 나중에 자신에게 뒤늦게 보복할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마리아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 편지를 훔쳐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폴 집의 열쇠를 카를로스에게 건넸습니다. 도둑질은 카를로스와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2003년 7월 15일 깊은 밤, 카를로스는 2명의 동료를 데리고 폴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어둠 속에서 몰래 값비싼 물건을 훔쳐 도망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두운 상태에서 종이 한 장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에 카를로스는 차라리 과감하게 폴을 해치면 영원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잠든 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이어 옆방에서 소리를 듣고 일어나려던 그레그까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의 잔혹한 행동에 함께 있던 동료 루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카를로스와 또 다른 동료인 호세는 불을 켜고 집안을 뒤졌지만 그 편지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2사람은 폴의 차를 타고 현장을 탈출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마리아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폴과 그레그 부자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이 4명을 이중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과 선고 과정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날 밤 범행에 가담한 카룰로스였습니다. 그는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그날 밤 주로 운전을 맡았고 중간에 도망쳤던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체포된 후 사건의 전모를 매우 협조적으로 진술하며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번째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폴의 비서 마리아였습니다. 그녀의 절도 행위와 그 후에 쓴 사과 편지가 이번 참사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그녀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은 마리아가 남자친구에게 그 사과 편지를 훔치라고 지시한 행위가 이 참사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와 남자친구 카를로스의 관계를 보면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마리아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수감된 몇몇 동료 죄수들도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구금 중에 여러 번 자신이 처음 남자친구에게 지시한 것이 폴을 해치라는 명령이었다고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변호사는 그녀가 전혀 이런 일이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단지 9,000달러 때문에 그렇게 정직하고 관대한 상사인 폴을 해치려 했을 리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카룰로스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후 마리아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사과 편지를 쓴 후
폴의 책상에 놓았으나 곧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돌아가 그 편지를 회수해 찢어버린 후 화장실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훔쳐오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그녀의 서명이 있는 그 편지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그것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배심원단은 마리아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장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리아의 변호사는 그녀에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감형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폴이 마리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마리아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폴을 해쳤다며 그녀는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간주된 카를로스는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가장 전형적인 변호 전략을 꺼내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우한 어린 시절과 정신질환을 근거로 한 방어였습니다. 변호인은 카를로스가 매우 열악한 환경의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학대와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정신 상태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여러 차례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카를로스는 여자친구 마리아의 사주를 받았고 감정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지 않아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가벼운 형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변호 측은 주장했습니다. 결국 소수민족, 비참한 어린 시절, 정신질환 등 유리한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카를로스의 재판은 오랜 시간을 끌게 한 긴 싸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에 대한 여러 정신 감정을 위해 자주 장시간 휴정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첫 번째 재판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2016년 1월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살해된 지 12년 만에야 결론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카를로스는 두 건의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동기가 매우 기이했던 이 악성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는 원래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였지만 실상은 공공안전 및 사법기관에 숨어있는 악랄한 악마였습니다. 특수한 신분을 방패 삼아 그는 여자들을 탐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즐겼고 수많은 살인사건을 저지르면서도 항상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대체 누가 그의 오만함을 방치한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결국 응당한 결말로 이끌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1990년대 중국에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악마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성욕에 중독되었고 폭력을 일삼으며 그가 이끄는 검사단은 8년 동안 무려 21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인물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이토록 광기를 부렸을까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거래가 숨어 있었을까요? 하지만 총성이 울리며 48살의 그의 죄악으로 얼룩진 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먼지 쌓인 기록을 꺼내어 중국 공안부 6호 특대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000년 10월 2명의 검사가 실종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중국 헤이룽장성 남서부의 자오동시였습니다. 1990년대 그 당시 중국에서는 자동차가 아직 드물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2000년 10월 8일 헤이룽장성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조용하던 사무실 건물 안에 갑자기 한 여자의 큰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위안청, 위안청! 이 다급하면서도 분노가 섞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았는데 바로 검사 위안청의 아내였습니다. 사실 그녀가 찾아온 것에 대해 사람들은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위안청은 이미 사흘째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그와 함께 사라진 사람은 그의 조수 고동맥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사라진 것에 대해 동료들은 사적으로 여러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위안청의 아내가 검찰청에서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우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위안청과 동매이 사이에 뭔가 사적인 관계가 있던 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것은 혹시 도망친 것인가? 위안청의 아내는 남편을 찾지 못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법기관인 검찰청에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녀 검사 2명이 실종되었고 실종된 검사 중 1명의 아내가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찾아온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사건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일 전 아침 위안청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자오둥 검찰청에 가서 동료인 아쿠를 만나러 간다고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만나러 간 사람의 이름도 알고 찾기도 쉬울 것 같아 아쿠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쿠에게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아쿠 역시 검사였으며 자오둥시 인민검찰청에서 정식으로 채용된 간부로 이후 헤이롱지앙성 검찰청으로 파견되었으며 자오둥시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아쿠는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위안청이 실종된 그날 분명히 만날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안청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에서 일하면서 무슨 돌발 상황이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위안청이 다른 사건을 처리하러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쿠 자신도 그날 매우 바빴기 때문에 그 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쿠는 또 말했습니다. 사실 검찰청의 많은 사람들이 위안청과 그의 조수 동메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아쿠에게서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한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위안청과 동메이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도망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집에서 개인 물품이 정리되어 사라진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히려 돌발적인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동메이는 실종된 날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으며 위안청의 전화로 급히 불려나갔고 급하게 나가느라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도 꺼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안청이 최근에 자용이라는 사람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따라 수사를 계속했고 자용이 자오둥 도자기 회사의 총경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회사 직원들이 경찰에게 말하길 그 회사 사장은 거의 2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안청이 왜 자용을 조사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경찰의 수사 경험으로 보아 위안청과 동메이의 실종은 분명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2명의 검찰청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이롱지앙성 공안청은 이 사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오둥시 공안국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시형사 경찰대 중대장인 류쉐 등이 책임을 맡았습니다. 류쉐 등은 도자기 회사의 총경리인 자용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고 바로 이 수사 방향이 그에게 중요한 발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특별수사팀의 각 멤버에게 자오둥시 지난 10년간의 실종자 명단을 한 부씩 배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건 이상의 실종 사건에서 모두 도자기 회사라는 키워드가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종자 중 몇 명은 도자기 회사의 직원이나 공급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들 실종자 가족이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 때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단지 실종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진행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으며 경찰은 곧바로 도자기 회사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경찰은 자용이 도자기 회사의 총경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회사의 실제 배후 사장은 바로 사건 발생 후 조사를 받았던 검사 아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다시 아쿠와 연락을 시도했을 때 그의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고 사람도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경찰대 대장 류쉐 등에게 아쿠가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실종 사건을 자오둥에서 발생한 여러 실종 사건과 함께 합동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원래 하나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에서 동시에 여러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경찰 수사에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나하나 조사해야 할 것들이 많고 복잡했기 때문에 2달이 지나도록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편 아쿠는 마치 증발한 듯이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자용의 친구인 류 씨를 차단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자용의 행방에 대해 끝내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계속 숨기면 은닉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알려주자 류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2001년 3월 자오둥현 신펑 허거성에서 마침내 자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그는 음식점 뒷뜰에서 보일러를 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용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뜨거운 물주전자를 내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도 채 뛰지 못하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자용은 땀을 뻘뻘 흘리며 겁에 질렸지만 자신을 잡은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말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이 반응은 경찰들에게 매우 의외였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자용을 신문했는데 자용은 경찰에게 잡히면 최소한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쿠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낸 줄 알고 바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의아했습니다. 아쿠는 당당한 검사인데 자용의 입에서는 마치 악당처럼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용의 진술에 따르면 아쿠는 공공안전 및 사법기관 내에서 숨어있는 악랄한 악마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자용은 도자기 회사 총경리라는 신분을 이용해 아쿠의 불법적인 행위를 도왔습니다. 그동안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아쿠와 그의 부하들에 의해 해를 당했으며 실종된 검사 위안청과 동메이의 운명도 비관적일 거라고 자용은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쿠가 자오둥시 공안국 부국장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임을 폭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도 감히 아쿠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형사경찰대 중대장 르쉐 등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즉시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 후 자오둥시 공안국 부국장 장자오 웨이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바로 아쿠에 대한 공식 수배령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언론과 사회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안전 및 사법 시스템의 검사 한 명이 다수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도대체 몇 명을 해쳤는지, 그의 범죄를 묵인한 배후 세력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그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이 깊어지면서 아쿠의 수년간의 악행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쿠는 1953년 5월 중국 해룽지앙성 쌍야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셋째로 태어나 위로는 큰 누나 장잉친, 형 장잉춘, 아래로는 막내 동생 장잉추안이 있었습니다. 잉추는 아쿠보다 6살 많고 잉추안은 7살 적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셋째였기 때문에 쌍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배불리 먹는 것도 힘들었고 아쿠는 어릴 때부터 이 산골짜기를 벗어나야만 성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받았습니다. 1975년 아쿠는 자오둥현의 농촌으로 하방되어 지식청년이 되었습니다. 자오둥은 비록 작은 지방이었지만 성도인 하얼빈과의 거리가 불과 60km였고 하얼빈은 아쿠가 생각하는 성공할 수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4년 후 아쿠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배치 기회를 포기하고 자오둥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아쿠는 확실히 상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아쿠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과일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과일을 가볍게 볼 수 없었는데 그 시절에는 과일이 모두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과일을 명절에나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돈을 벌기가 쉬웠습니다. 아쿠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자가 거의 없었고 몇몇 거리에도 몇 개의 가게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그 덕분에 아쿠는 과일 장사를 통해 인생의 첫 번째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과일이 이익이 높지 않고 번 돈이 모두 고생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쿠는 남쪽으로 내려가 조사한 끝에 도자기 사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개혁 개방으로 인해 아파트가 증가했고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집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도자기 및 욕실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아쿠는 유통 경로를 확보한 후 자오둥으로 돌아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많은 인맥을 쌓았고
여러 사람과 형제처럼 지내면서 친구가 많으면 길이 많다 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쿠가 자신의 사업을 키우고 성공시키는 데만 집중했다면 그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쿠는 그릇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쿠는 몇몇 작은 관리들과 접촉한 후 정부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신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직급은 높지 않았지만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은 곧 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도 관직에 오를 수 있다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쿠의 이 꿈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오둥시 사법부가 공무원을 공기 채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쿠는 학력도 없고 인맥도 없었으며 정식 채용에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기에 공무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쿠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도자기 회사의 사업가였기 때문에 돈으로 길을 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살 수 없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면 그 돈은 다시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쿠는 정말로 자신의 고객 명단에서 중요한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도시 검찰청의 부원장인 판시였습니다. 비록 그와는 타일 거래를 통한 비즈니스 관계에 불과했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 부원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몇 번의 왕래 끝에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쿠는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뇌물을 건넸고 놀랍게도 이 일이 실제로 성사되었습니다. 결국 아쿠는 자오둥시 검찰청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공판과의 서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식 공무원 자리를 얻은 것이며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것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아쿠의 모든 행보는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검찰청에 들어간 지 불과 반년 만에 그는 돈이 되는 사업을 더욱 확장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매우 컸는데 도자기 사업을 위한 대형 건물을 지어 자오둥과 하얼빈 전체의 도자기 사업을 독점하려고 한 동시에 그는 외부에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관직을 사들인 후 아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쿠는 관계를 돈으로 매수하여 은행에서 300만 위안, 약 56억 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2년 말에 도자기 빌딩이 세워졌고 그 후로 자오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공직자는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아쿠는 자신을 따르던 동생 같은 존재인 자용을 총경리로 또 다른 형제인 류더를 부총경리로 앉혔습니다. 아쿠는 이 두 사람을 매우 신뢰했고 자신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업가 관직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그가 이후 어떻게 20명 이상의 목숨과 연관되게 되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1990년대, 1995년 당시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7,156위안, 즉 월 596위안, 약 1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쿠는 이미 1992년에 수백만 위안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 당시 그는 약 3만 위안, 즉 560만 원을 들여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그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호화스러웠습니다. 돈이 생기자 아쿠는 점점 더 자신감이 차오르며 모든 일에 있어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주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며 먹고 마시고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손에서 돈이 물쓰듯 흘러나갔습니다. 도자기 빌딩의 외관이 거의 완성되고 내부 인테리어 단계로 들어서려는 시점에서야 아쿠는 돈을 좀 더 신중하게 써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자기 빌딩의 인테리어 공사는 안양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 멍생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공사 과정에서 수십만 위안을 자비로 먼저 지출했습니다. 그는 아쿠가 검찰청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쿠는 그에게 이전에 선불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의 잔금도 제때 결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의 하자를 트집 잡아 돈을 떼먹으려 했습니다. 멍생민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자신이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쿠에게 여러 번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매번 쫓겨나기 일쑤였고 결국 멍생민은 아쿠의 공무원 신분을 폭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쿠가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방법이 돈을 돌려받는 것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들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쿠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그는 도자기 회사 총경리인 자용에게 멍생민을 사무실로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멍생민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문 뒤에 숨어있던 아쿠는 무기를 그의 관자놀이에 대었습니다. 이 무기는 아쿠가 사격장에서 구해온 훈련용 무기였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탕 소리와 함께 멍생민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앞으로 쓰러졌고 그의 머리 주변에 붉은 피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문 밖에 있던 자용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자신이 아쿠의 첫 번째 범죄를 목격했으며 이제 자신도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용은 시신을 교회로 옮겨 묻자고 제안했지만 아쿠는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자용은 시신을 뒷마당의 보일러실 밑에 묻자고 했습니다. 이때 아쿠는 갑자기 자용을 쳐다보며 눈을 크게 뜨더니 더욱 기가 막힌 증거인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시신을 토막낸 후 보일러에 넣어 태워버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돈을 받으러 간 건설회사의 사장 멍생민은 그렇게 한 줌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아쿠는 자용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멍생민이 거액의 돈을 들고 애인과 함께 도망쳤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임금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멍생민의 집으로 몰려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고 멍생민의 아내는 울면서 남편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냉정을 되찾은 그녀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륜이나 애인 문제를 떠나 멍생민은 오랜 세월 동안 공사를 하면서 돈은 적게 벌더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갑자기 돈을 챙겨 도망쳤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안국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한 사실은 아쿠에게는 공안국 고위직에 있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자오둥시 공안국 부국장인 장자오웨이였습니다. 아쿠는 이전에 장자오웨이에게 적지 않은 뇌물을 주었고 이 둘은 먹고 마시며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함께했고 심지어 의형제까지 맺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오웨이는 멍생민의 아내가 신고하러 온 것을 알자마자 즉시 사건을 무마하고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은폐가 있은 후 아쿠는 자오동에서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범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공안국 부국장 장자오웨이의 보호 아래 아쿠는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도자기 빌딩 건설에 협력했던 5명의 공급업체를 해쳤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리하이였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아쿠에게 빚을 갚으라고 서두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족이 아쿠의 눈에 띄면서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리하이는 자오등의 한 철물 건재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으며 집안 사업을 물려받은 부유한 2세였습니다. 도자기 빌딩이 건설되기 시작한 후 아쿠는 줄곧 리하이의 철물 자재를 이용해왔습니다. 멍생민과 마찬가지로 아쿠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리하이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쿠가 자오둥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아쿠와 친분을 쌓는 것이 미래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쿠가 리하이의 아내 장구이윈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구이윈은 확실히 아름다웠지만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아쿠는 여러 차례 리하이가 집에 없을 때 장구이윈을 찾아갔습니다. 돈이 많고 거만한 아쿠를 보고 장구이윈은 거절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서히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바람을 피우면서도 전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실은 곧 리하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리하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아쿠와 싸우지 않았고 이미 손해를 본 상황에서 이 기회를 이용해 밀린 돈을 모두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하이는 매일 아쿠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쿠는 점점 더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차라리 귀찮은 리아이를 제거해버리면 빚도 청산되고 장구이윈도 완전히 자신의 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쿠가 직접 손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자신의 측근 중 한 명인 자용과 다른 3명의 부하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친동생인 잉취안, 그리고 그의 삼촌 집안의 사촌들인 장수아이와 장수위안이었습니다. 장수아이는 가장 나이가 어렸고 겨우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자청에서 리아이를 해치겠다고 나섰고 아쿠는 그에게 도끼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날 리아이는 사무실로 불려왔고 아쿠는 이전의 미지급금을 한 번에 정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아이가 고개를 숙여 서류에 서명하고 있을 때 그 뒤에 서 있던 장수아이가 도끼를 들어 리아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나머지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고 몇 초 후 리아이는 책상에서 몸을 일으켜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를 만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장수아이는 혼비백산하여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 아쿠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 계속 쳐! 라고 외쳤고 그러자 장수아이는 갑자기 미친 듯이 리아이를 향해 도끼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그 참혹한 상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후 장수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고 아쿠는 사람을 시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쿠는 늘 하던 방법대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짐작할 수 있겠지만 리아이 역시 그 보일러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쿠는 연인 장구이윈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해친 장수아이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사람들 앞에서 계속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쿠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깨달았고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자용에게 장수아이를 해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용은 장수아이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차마 손을 대지 못했고 아쿠도 잠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신의 친삼촌의 아들을 해친다면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오둥의 외딴 마을에 장수아이를 감금해두고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얼마 후 장수아이의 친형인 장수타오가 그를 찾아왔을 때 어렸던 장수아이는 형에게 자신이 사람을 해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들은 장수타오는 충격을 받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동생을 보며 분노에 찼습니다. 그는 직접 아쿠를 찾아가 따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쿠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으며 이건 너희가 나를 몰아붙인 결과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잉치원과 다른 두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 두 사촌을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라고 한 것이죠. 아쿠의 잔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용은 아쿠를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조차 가차없이 해치던 아쿠가 언젠가는 자신도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 3년이 더 지난 후 자용은 조금씩 자신의 부동산을 처리한 후 마침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쿠의 추격과 해악을 피하며 2년 넘게 숨어 다녔고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불안했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자용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경찰에 잡히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니까요. 아쿠가 보낸 사람들이었다면 곧바로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다시 아쿠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는 리아이에게서 장구인을 빼앗았고 둘은 한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쿠는 또다시 다른 여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성들을 아쿠는 유린한 후 그들을 죽이고 시신을 보일러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결국 장구이인조차 아쿠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아쿠는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쿠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후 통계에 따르면 아쿠에게 농락당한 여성만 해도 8년 동안 20명이 넘었으며 그중 6명은 그에게 해를 입었습니다. 아쿠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이는 당연히 공안국 부국장 장자오웨이의 보호 덕분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서로 지지하며 장자오웨이는 한때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구해내기 위해 아쿠는 막대한 돈을 썼고 부하 중 한 명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장자오웨이가 풀려나 원래 지책으로 돌아온 후
아쿠는 다시 외부에서 악행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아쿠는 자신을 보호해줄 더 많은 방패막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앞서 언급된 실종된 검사 위안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결과는 위안청은 물론이고 아쿠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초 아쿠는 성급 검찰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경력상의 승진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쿠는 성검찰청 검사인 위안청과 점차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으며 퇴근 후에는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아쿠는 위안청과 의형제를 맺으면 나중에 성급 고검에서도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쿠는 위안청이 직장 입구에서 한 여자와 다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판수전이었는데 몇 년 전 그녀가 위안청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제는 그에게 어떤 일을 처리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아쿠는 이 장면을 눈여겨보고 위안청을 자리를 뜨게 한 후 이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늘 하던 대로 그 여자를 처리해 보일러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판수전의 가족들은 경찰서에 그녀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위안청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식은땀을 흘리며 아쿠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의 과거를 몰래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눈치가 빠른 위안청은 중요한 비밀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7, 8년 동안 10건 이상의 실종 사건에서 아쿠나 도자기 빌딩이 언급되었으며 모든 신고가 결국 아무런 결과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일이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위안청은 아쿠에 대한 더 정밀한 조사를 시작했고 곧 명확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종된 자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쿠는 위안청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를 매수할 수 없다면 자신의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에 그는 두 형제인 잉치환과 수이안과 함께 위안청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년 10월 5일 아쿠는 위안청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만나자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했던 위안청은 아쿠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의 조수였던 동메이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쿠의 함정에 빠져들었고 결국 잔인하게 보일러에 태워졌습니다. 그들이 그날 집을 나선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는 영상의 시작에서 언급된 장면, 즉 위안청의 아내가 남편을 찾으러 검찰청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쿠는 이번에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위안청의 이름도 그저 시 공화국의 긴 실종자 명단에 올라갈 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2년 넘게 실종되었던 자용이 결국 체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자용의 진술이 아쿠라는 이 잔혹한 범죄자를 겨냥한 정의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자용이 체포되기 전 검찰청 내에서 누군가가 아쿠에게 도망치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얼빈은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었고 그가 숨을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지 2달 후인 2001년 1월 19일 아쿠는 쌍야산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아쿠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아쿠 주변의 지인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친척, 동료, 연인, 사업 파트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쿠 범죄 조직의 핵심 멤버인 잉치환도 자오둥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멤버인 수이안은 아쿠가 체포된 당일 스스로 기차 선로에 몸을 던져 자신의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1993년부터 2001년 사이에 아쿠 일당이 하얼빈, 자오둥 등 여러 도시에서 무기, 날붙이, 밧줄 등을 사용해 사람을 해치고 강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8년 동안 총 26명을 살해했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2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신이 토막나고 소각되어 증거가 인멸되었습니다. 그들의 범행 수법은 잔인하고 범죄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쿠와 그의 일당 5명은 조직폭력 단체를 조직하고 이끈 죄, 고의적 상해죄, 강도죄 등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아쿠의 뒷배였던 자오둥시 공안부 부국장 장자오 외에는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아쿠의 잔혹한 범행을 계속해서 묵인한 이 공안 시스템의 악성 종양 장자오웨이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C급 공안국의 부국장 한 사람만으로 아쿠가 이토록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추측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폭력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선과 악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01년 12월 25일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48살의 아쿠는 사형이 집행되었고 자오둥에서 오랜 기간 악행을 저질러온 이 범죄자와 그의 조직은 마침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해룽장성 첫 번째 조직범죄 소탕 사건이자 중국 공안부의 제6호 특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군림하며 아쿠와 그의 범죄 조직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공안전 및 사법기관의 공무원 이미지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며 극도로 잔혹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